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8% 넘게 폭락하며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3%대 반등했습니다. 싼 값에 다시 주식을 사려는 매수세가 몰리며 장 초반엔 어제와 정반대인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이틀 사이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건데 먼저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었던 주식 시향판이 오늘은 빨간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8.77%, 234포인트 폭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3.3%, 80.6포인트 오르며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6% 올랐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100포인트 넘게 한 번에 뛰며 4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전날 10% 넘게 급락했던 삼성전자는 1.5%, SK 하이닉스는 4.8% 올랐습니다. 우선 밤사이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전달보다 2.6포인트 오르며 미국 경기 침체 공포를 어느 정도 잠재웠습니다. 아시아권 증시가 미국에 비해 과도하게 내렸다는 판단에 싼값에 주식을 사려는 반발 매수도 강했습니다. 어저께 공포 심리가 과했다라는 평가가 기본되고요. 미국은 한 2% 정도 빠졌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하락폭이 지나치게 컸구나. 어제 12% 넘게 폭락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10.2%, 3,217.04포인트 급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3.38% 올랐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TSMC 등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국내 주식을 사들였던 외국인과 기관은 오후 들어 다시 내다 팔면서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과도한 쏠림이나 불안 심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어제의 폭락도 오늘의 상승도 모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큰 악재가 터졌을 때 시장이 움직였는데 이번엔 우려와 공포만으로 너무 과도하게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간 우리 증시가 갖고 있던 약한 고리가 터진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앞으로의 전망까지 공다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어제 대폭락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만으로 설명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 미국 9.12 테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굵직한 사건을 계기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증권가에선 여러 악재를 향한 과한 공포 심리가 주식 투매로 이어진 거라고 분석합니다. 다만 시장 불안이 진정된다 해도 주가가 이전 수준을 금방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 12% 급락했던 일본 니케이는 오늘 10% 넘게 올랐지만 코스피는 2,500선을 겨우 넘는 데 그쳤습니다. 반등할 때는 이제 펀더멘탈을 보거든요.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비해서 뭔가 불안한 요인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게 아닌가? 내수 회복은 더딘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가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증시를 떠받들 지지층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약하다는 것이죠. 기관은 주식을 좀 더 장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니까 단기 변동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죠.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 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증시 변동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증시가 완전히 이제 다시 상승 랠리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저께 낙폭이 과대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 오늘은 봐야 될. JTBC 공다소입니다. 어제 미국 뉴욕 증시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오늘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미국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 연결해보죠. 자, 정강현 특파원, 뉴욕 증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바로 금리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죠. 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도 3% 안팎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제조에 이어서 고용 지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하루빨리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Fed funds rate right now should be somewhere between, 3.5% and 4%.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재 5.5%인 기준금리를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서자는 게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연준 내부에선 예정에도 없던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오히려 금융시장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나 9.11 테러와 같은 급변 상황이 아니라면 긴급 금리 인하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9월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0.25%포인트가 아닌 빅스텝, 그러니까 한 번에 0.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있을 미국 대선도 변수 중 하나인데 경제 위기론이 부각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빠르게 선거 전에 이용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출발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장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가 가져올 번영이냐, 카멀라가 몰고 올 대공황이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선거 캠프에선 별도의 영상물도 발빠르게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The stock market just taking a big old nosedive this morning. Dow Jones is down about 1,010 points. That is called Bidenomics. 경제 이슈가 부각될수록 현 정부 책임론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리스는 오늘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곧바로 경합지 순회 연설에 나섭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킬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출렁이자 국민의힘은 이참에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만 내일 하기로 한 금투세 토론회는 연기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세, 이른바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벌면 그중 20에서 25%를 세금으로 걷는 겁니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돼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 주가 폭락을 계기로 다시 한번 힘을 실었습니다. 결국 이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정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야당의 폐지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JTBC에 금투세가 주가 폭락의 원인이라면서 주식시장을 회복할 대책이나 세우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내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하는 등 주가 폭락에 따른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는 18일 이후 민주당 입장이 정리되면 금투세가 본격적으로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빨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마자 대표팀 이탈 의사와 함께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팀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 보호에 소홀했다고 주장한 건데 정부는 진상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파리에서 온누리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을 낭만 있게 끝내고 싶다던 안세영은 금메달에 환호한 직후 작정한 듯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대표팀에 대해서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과 그런 순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는.
무릎 부상을 안고 뛰었던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미흡했던 대표팀의 부상 관리에 실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위해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발목 부상을 당한 뒤 이어진 대처 과정에서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상 사실이 상대팀에게 알려지는 걸 꺼려한 대표팀 수뇌부는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마냥 쉴 수 없었던 안세영은 결국 개인적 친분이 있는 한의사를 파리로 불러 급히 치료를 받고 경기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지원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안세영은 대표팀 내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안세영은 선수 생활은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지만 계속 국가대표팀에서 뛸지를 두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거는 선수에게 조금 야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안세영과 대표팀 그리고 배드민턴협회의 갈등이 공개되자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JTBC 온누리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왜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이 하나밖에 안 나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대표팀과 협회 운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안세영의 불만은 오랜 기간 쌓여왔는데 부상 관리 문제가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파리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허벅지 근육에 갑자기 이상을 느끼고 기권했던 인도 오픈 8강. 귀국 후 안세영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계속 아프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당시 안세영은 자비로라도 귀국해 하루빨리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대표팀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붓기가 빠진 후 같이 들어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다치고 나흘 뒤에야 귀국했습니다. 올림픽 전 마지막 국제대회인 싱가포르 오픈과 인도네시아 오픈을 마치고 귀국했던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올림픽 끝나고 뭐 자세한 건 다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진천 선수촌에 가기 전 인천공항에서 곧장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고 싶었지만 교육 참석을 이유로 진천 선수촌을 들렀다 가야 했습니다. 교육 일정에 조정이 필요한 순간에도 충분한 소통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둘러싼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금메달의 순간 안세영은 참아왔던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이게 좀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이 제기한 소홀한 부상 대처의 문제에 대해 예산상의 문제와 선수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선수가 부족하다 느꼈다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세영은 우리 배드민턴의 선수 보호와 대표팀 운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파리에서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불거진 배드민턴 내부 문제, 파리 연결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자 안세영 선수가 오늘 예정됐던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았다고요? 네, 대한체육회는 파리에서 메달리스트들의 기자회견을 따로 열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안세영 선수는 불참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습니다. 소신 발언을 두고는 누군가와 전쟁하듯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분노였다면서 6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대표팀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와 균열을 넘어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 협회도 양궁 협회처럼 체계적으로 선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네, 선수 보호 또 관리가 소홀했다는 게 안세영 선수 지적일 텐데 이 협회 측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28년 전 애틀란타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였던 방수연 씨 얘기부터 들어봤습니다.
혼합복식과 남자복식에 나섰던 서승재 선수를 예로 들면서 10경기를 뛰면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젠 메달이란 결과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선수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지 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대표팀 내부의 스태프가 한정되다 보니 특정 선수에게 집중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번 작심 발언이 배드민턴 내부의 오랜 관행 혹은 있을 수 있는 부조리를 진단하는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건 유도 허미미 선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주목을 받았죠. 허미미가 귀국 직후 메달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 역시 현조 할아버지 허석 선생의 추모비였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추모비 앞에 선 허미미 선수가 올림픽 은메달과 동메달을 나란히 올려놓습니다. 여기 와서 먼저 메달을 보내주고 싶었어요. 허미미가 찾아간 곳은 독립투사였던 허석 선생의 추모비입니다. 허석 선생은 일제히 국권 침탈에 저항하는 글을 썼다가 1년간 옥살이를 했고 출소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미미는 허석 선생의 5대손입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3년 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을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서 올림픽으로 금메달 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유도 선수로 대표팀의 꿈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알게 되고 좀 부담감이 더 있었는데 지금 엄청 이렇게 한국 대표로 이렇게 시합 나가는 것도 행복하고. 허미미는 처음 나간 올림픽에서 금메달 이상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쉽게 은메달이라서 그래도 메달을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태극마크의 의미도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단체전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만들었던 동메달의 과정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허미미는 많은 팬들의 환호 속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다음에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타겠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 와중에 밤에는 갑자기 물폭탄이 떨어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집과 차가 다 물에 잠기고 전기도 끊겼는데 먼저 조승현 기자입니다. 멀리 어두운 하늘에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지난 4일 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었던 경기 여주시의 밤 상황입니다. 한낮 뜨거웠던 수도권 지역, 날이 저문 뒤 낙뢰가 치기 시작했고 곧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현상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쏟아진 비로 골목길은 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빗줄긴 약해지지 않고 낙뢰는 계속 번쩍입니다. 차는 바퀴가 사라졌고 사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집 안으로도 물이 들어차 세간살이가 떠다닙니다. 이제는 안 푸지 저기. 퍼 지금? 퍼 내는데도 안 돼? 바람도 도로에 몰아칩니다. 학원 가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어떻게 가 이걸? 와, 저 바닥에는 물까지 차 있는데.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 기온이 오르고 대기는 불안정합니다. 이 때문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어제 낮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밤엔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붓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과 차량은 물에 잠겼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도 천둥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낙뢰가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와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많게는 40mm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폭염과 호우 이중고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해가 져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괴로운 요즘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주는 열대야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윤정주 기자, 지금 7시가 넘었는데 아직 물놀이 하는 분들이 많네요. 네, 해가 넘어가기 직전인데 이곳 물놀이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제주 쇳돌이 물입니다. 이 땅에서 솟은 용천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인데요. 이 낮 동안에는 워낙
햇볕이 강해서 이렇게 수영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이곳은 많이 덥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도 계속 땀이 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도 열대야가 계속됐잖아요. 윤 기자가 서울에서 내려갔는데 서울보다 제주가 더 덥습니까? 예,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있는 이곳 제주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 기온이 28도인데요. 계속해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이 낮 동안의 열기도 아직 식지 않아서 많이 덥습니다. 이 밤이 돼도 기온이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제주 북부 지역은 벌써 32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도 16일째 열대야고요. 강릉과 인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일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 불면서 낮 동안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전국에서 정전과 에어컨 실외기 화재 등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폭염 언제쯤 끝날 걸로 전망됩니까? 당분간은 계속 덥겠습니다.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지금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목요일엔 수도권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더라도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는 기온이 다시 빠르게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찜통더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제주에서 윤정주 기자가 폭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폭염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노숙인들입니다. 거리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한겨울 패딩을 입은 사람까지 있는데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2시 체감온도는 35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노숙인 한 명이 펄펄 끓는 돌바닥 위에 상자 하나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털모자가 달린 겨울용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노숙인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땀 많이 나면 식은땀이라도 하나 먹으면 좀 낫거든요. 더우니까 너무 더워서 금요일도 가요. 지자체 지원으로 쪽방을 얻었지만 바깥보다 더 더우니 어쩔 수 없이 다시 거리로 나옵니다. 창문도 없어요. 그 공백이 쓰고 방에 공백이 쓰면 돼요. 낮에 들어가고 화장실 타요. 박스 말고 내가 그렇게 해요. 더워서 못 살아요. 그나마 유일한 휴식처는 노숙인 쉼터입니다. 샤워 시설도 다 잘 되잖아요. 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뜻하게 달구어져 있던 돌에 오랜 시간 장기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온열 화상 같은 것도 저온 화상 같은 것도 좀 있어서 저희가 꾸준히 교육을 하고 또 선생님들께 안내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먹고 자는 건 길어야 한두 달만 가능해 결국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불편한 점이 씻는 거, 빨래 같은 거. 빨래해서 어떻게 말려야 되는 입장인데 장소가 없으니까. 이들에겐 길어지는 폭염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닷새 만에 오늘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차에 갑자기 불이 난 건데 전기차 공포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화재 경보음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소방관들은 검은 승용차를 향해 전진합니다. 이 전기자동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천도씨 고온 배터리에 닿은 물은 지직지직, 순간 소리내며 증발합니다. 불길이 잡히나 싶었지만 순간 다시 번지고 뒤에 선 소방관은 동료를 끌어냅니다. 2차 열폭 시작. 오늘 새벽 5시 충남 금산군 한 주차타워 모습입니다. 주변엔 차량 10여 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불이 번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큰 불이 잡혔다고 판단하자 차량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같이 밀어주라 그럴까요? 앞뒤 좌우에서 물을 뿌리고 있지만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꺼낸 자동차는 질식 소화포로 덮었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계속 솟구치던 자동차. 불이 난 지 1시간 40분 만에야 꺼졌습니다. 아직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부르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화재 차량 주인은 어제 저녁 6시쯤 주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충전기를 꽂아뒀는데 11시간 만에 불이 났습니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좀 다급해지긴 하는데 뭐. 인천 전기차 화재 뒤 엿새째 난 사고에 주민들은 불안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오늘 새벽 2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났고 아래층에 살던 아들이 올라간 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일환 기자입니다.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 금지라고 쓰인 경찰 저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반쯤 서울 금호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아래층에 살던 아들이 부모가 사는 집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막 때리는 소리가 막 나고 막 아저씨는 죽는다는 소리가 나고 살려갖고 살다 막 다 피처리요. 70대 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한 30년은 넘었어요. 예. 근데 그 사이에 계속 그런 신고? 맨날 그랬어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예요? 몇 번 그래 없어요. 매일이니까. 사건이 일어난 이날도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랬지만 어제 저녁에도 욕하고 싸우고. 아들이 술 먹고 거기로 갔나 봐. 전부터 그 집은 자주 왔어. 술집에 와서 매치 아무리 왔었어.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20대 아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 현재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SM 주가가 오를 대로 올랐던 시점에 카카오의 당시 한 임원이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 차익을 봤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 경쟁에 나선 건 지난해 2월.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히자 7만 원대였던 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뒤인 16일, 사모펀드 원아시아가 추격 매수에 나섰고 주가는 단숨에 13만 원대로 급등합니다. 원아시아는 총 1,100억으로 16일뿐 아니라 17일, 27일에도 SM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고점에 다다른 17일 카카오그룹 한 임원이 SM 주식을 팔아 수십억 차익을 낸 거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 전략 부문장과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입니다. 이 부문장은 아내 계좌에 있는 SM 주식을 오늘 13만 2천 원을 넘어가면 다 팔아달라고 합니다. 내가 팔다가 시간이 없다며 가격 넘어가면 거래량 보면서 잘 팔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부문장의 아내는 2022년 말 기준 SM 주식 약 6만 7천 주를 갖고 있었던 거로 파악됩니다. 이 부문장은 큰 차익을 낸 건 인정했습니다. 10억 이상은 보셨어요? 네네네, 벌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많이 번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시세 조종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원아시아가 2월 16일, 17일 이제 샀잖아요. 그 상황은 제가 알 수도 없고요. 그 상황은 몰랐어요. 2월 17일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방법도. 이 부문장은 시세 조종 혐의 외에도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700곳이 넘는 출판사와 물류센터가 함께 사용하는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면서 수천만 권의 재고 데이터가 사라져 도서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미 한 차례 돈을 뜯어냈고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소프트웨어 업체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1일 출판사와 물류센터를 이어주는 일종의 공동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멈췄기 때문입니다. 출판사가 도서명과 출고량, 배송지 등을 전산에 입력하면 물류센터가 그대로 주문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출판사는 700여 곳, 물류센터도 약 40곳이나 쓰고 있는데 이번 해킹으로 전산망이 마비되고 서버에 저장됐던 최근 2년치 자료도 사라졌습니다. 이곳에는 170만 권가량의 책이 쌓여 있습니다. 도서별, 출판사별로 각기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손으로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상에서 버튼만 누르면 인사가 쫙 나올 텐데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출력을 해내고
전반적으로 모든 시간이 다 배 이상 걸리게 된 거예요. 해커들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협의를 해커들하고 보고 입금을 하면 데이터를 풀 수 있는 암호키를 준대요. 업체 측은 3번에 걸쳐 9,000달러, 1,000만 원이 넘는 우리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시스템을 되살릴 수 있는 암호키는 주지 않고 되려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발생한 지 72시간이 지났으니까 $10,000 더 넣어 그런 거예요. 전산망을 관리한 업체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지만 해커들을 잡을 수 있을진 장담하기 힘듭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지하철 절도범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치고 무인 가판대에서 물건을 훔쳐 되팔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입니다. 한 남성이 졸고 있고 밑에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집어들고 앉더니 주머니에 넣어주는 척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 빼낸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의심을 피하려 한 겁니다. 이번엔 아예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로 집어듭니다. 지하철이 멈추고 문이 열리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과 지갑 등을 훔쳤습니다. 가판대에 걸린 가방을 집어듭니다. 안에 비닐 등을 빼고 가방만 챙깁니다. 또 다른 가판대에선 선글라스 등 진열된 상품을 거침없이 집어듭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판대만 노린 이 남성은 절도 전과만 22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벌인 절도만 14차례였고 물건 299만 원어치와 현금 28만 원을 챙겼습니다. 훔친 물건은 지하철 역사에서 노점을 하며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거 훔친 물건으로 받은 거죠? 아이고, 안 볼게요. 잠깐만. 경찰은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만 절도범 6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을 대신해 김태규 직무대행이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을 향해 수십 명을 끌고 왔다고 했다가 결국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노준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은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임명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자료는 주지 마라 한 거고요. 대기니까 자료는 주지 마라 한 거잖아요.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시겠다고 여기 오셨는지 국회에서 지원 감정에 관한 법.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때문에 오후부터 참석한 걸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고 현장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니 저는 이 회의 자체를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거기 왜 앉아? 분위기로 돌아가세요. 아니 지금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10명이서 지금 수십 명 끌고 와가지고 지금 무슨 위세하듯이 이러는데 그러면 무슨 깡패요? 결국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충돌은 계속됐고 이내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민주당은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과정의 불법성을 재차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으로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직무대행은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소환이라 보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JTBC 노준호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휴가지에서 만난 사람. 자, 모처럼 휴가 얘기인데요. 네. 윤 대통령 어제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첫 일정으로 경남의 통영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 바로 정점식 의원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가 통영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건 뭐 크게 특별한 이슈는 아닌데 다만 이제 친윤계 재선 의원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체제 직후에 이른바 친한계와 친윤계의 힘겨루기의 상징이 된 사람이 바로 정점식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으로 지내다가 앞서서 버티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한동훈 대표가 결국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지난주 1일 날 2시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체제의 승리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온 적이 있었죠. 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이 지역구를 방문하면서 자, 정점식 의원을 밀어낸 한동훈 체제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이 시장 방문할 때 입었던 이 옷도 좀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네, 일단 지난해 왼쪽에 보시면 지난해는 그냥 민무늬 남성 반팔을 입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해군 티를 입었습니다. 해군 티 뒤에 보시면 코리안 네이비라고 써 있죠. 자, 그러자 이제 일각에서는 온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과연 이런 옷을 입어도 타당하냐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휴가 간 것 자체를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하필 어제였죠. 휴가 첫날 주식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급격하게 폭락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일제히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번 듣고 가시죠. 2년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다만 이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365일 일만 워크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대통령도 솔선수범을 보여야 휴가 문화가 정착된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또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휴가 가서 정말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구상을 한다거나 긴급 현안 지시도 하기 때문에 휴가 자체를 문제 삼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반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영어 쓰면 있어 보이나라고 잡아봤는데요. 네. 자, 어제였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었죠. 자, 증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컨틴전시 플랜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거는 뭐 대응, 비상 대책, 비상 대비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자, 그러자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영어를 쓴다고 해서 폭락한 증시가 돌아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추모공원을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했는데 영어로 바꿔 부르면 멋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다 보니 대낮게나 아무나 뭐 마구잡이로 영어를 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단어 과거에도 종종 쓰였던 단어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컨틴전시 플랜 조금 어려운 영어 표현이긴 한데 유독 이 정부에서만 썼느냐? 뭐 찾아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종종 경제 위기가 나올 때 뭐 이런 대답, 이런 앤서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준비해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하여 증시 수급에 대한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 규제의 완화. 자,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 체계를 지휘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언제 전면전을 벌일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란 수도에서 벌어진 하마스 지도자 암살 사건 이후 이란은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스라엘은 선제 타격하겠다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이란은 다시 한번 강한 보복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تأمین امنیت خود و تنبیه متجاوز حتما اقدام جدی و بازدارنده خود رو با قوت، قدرت، با قاطعیت و با صلابت انجام خواهد. 지난달 말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겁니다. 이란 의회에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죽음까지 거론됐습니다. 하니에를 위한 피해 복수를 바란다며 네타냐후의 죽음보다 덜한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등 영내 모든 세력을 총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어떤 공격이든 반드시 대응하겠다며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We know how to deal with Iran in ways which we've already shown and also in other ways which we have not shown you
yet, and that means defensively and also offensively as well. 주민들에게는 대피 공간에 음식과 생필품을 마련하라고 당부하고 내각에는 비상용 위성 전화를 지급했습니다. 미국은 충돌을 막기 위해 긴급 국가안보회의까지 열었지만 확전 자제를 촉구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라크 내 미국 공군 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아 부상자까지 발생하면서 위기감만 더 커진 상황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아파트 경비원이 동물 올가미로 배달기사 발목을 묶어 붙잡아두는 일이 벌어져 논란입니다. 아파트 출입 문제 때문이었는데 중국에선 이런 갈등이 살인 사건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한 아파트 단지에 한 남성의 발목에 무언가 묶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동물을 잡을 때 쓰는 올감입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건 배달원이고 발목을 잡은 건 이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배달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런 식으로 잡아둔 겁니다. 이를 본 다른 배달원들은 강하게 항의합니다. 这是条狗吗？要这样锁住？这不是条狗啊！它闯岗啊！它闯岗，你也不能这样对待，这是人。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아파트 관리업체가 나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배달원에 보상금을 주고 경비원에게는 직접 사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출입을 둔 배달원과 경비원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엔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50대 경비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단지에 들어가려던 30대 배달원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겁니다. 당시 경비원은 외부인 무단 출입 시 벌금 50위안, 우리 돈 약 9,300원을 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배달원을 막아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달원 역시 0.49위안, 약 91원의 인센티브를 위해 배달 시간을 줄이려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배달원과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지만 여전히 비슷한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서울 성수동 젊은 층의 인기죠. 문제는 이러다 압사 사고 날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린다는 겁니다. 지하철 타려는 줄이 차도까지 늘어설 정도인데 현장 상황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DJ가 온다는 소식에 몰려든 젊은이들. 좁은 공간에 수천 명이 뒤엉켰습니다. 나가세요!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사람까지 나왔고 결국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위험할 만큼 사람이 몰리는 성수동 풍경.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천천히 올라가주세요. 에스컬레이터 하나에 수백 명이 몰리면서 생긴 긴 줄이 차로까지 떠밀렸습니다. 달려오는 자전거와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웨이팅 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줄을 서서 일렬로 선택지가 없어서 역을 빠져나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유명 카페와 팝업 스토어에 방문한 젊은이들로 골목 곳곳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차들이 위태롭게 스쳐 지나갑니다. 골목이 되게 좁은데 사람은 많고 막 차가 휙 지나가서 조금 위험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인쇄소와 수제화 공장이 모여있던 공업지대였습니다. 벤처, IT 기업이 들어서면서 직장인들이 크게 늘었고 개성 있는 상점들이 생기면서 관광객도 폭증했습니다. 성수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지난 10년 사이 67%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44년 전 유동 인구를 고려해 설계한 지하철역이 인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통행을 좀 수월하게 한다가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변하는 도시에 맞춰 시설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늦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야구장의 온도가 무려 50도네요. 너무 더워서 프로야구가 벌써 3경기째 취소됐고 야구장을 찾은 팬들이 온열 질환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달 주말과 광복절 경기를 오후 5시가 아닌 6시에 시작하기로 한 건데요. 앞서 LG의 염경엽 감독은 평일 경기도 저녁 7시로 기존보다 30분 늦추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젠 여름철 야구 시간도 매년 바뀌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모세원 기상캐스터 대신 날씨 소식을 전해드릴 워크돌 오혜원입니다. 오늘 잠깐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였죠? 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히 제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지만 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면서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 시 시원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모자나 양산으로 볕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에 5에서 6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안 올 때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청주와 창원이 35도, 대구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